살다 보면 누구나 재난을 만난다. 건강, 가족, 일, 관계. 예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은 인생 어디에나 숨어 있다. 누가 대신 싸워줄 수도 없다. 문제는 그때의 반응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느냐다.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것이 바로 산책이었습니다. 송골송골 맺히는 땀을 옅은 바람이 스치는 느낌도 좋지만 무엇보다 걷는 동안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그냥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시간. 그렇게 1시간 남짓 걷고 돌아오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곤 합니다. 어쩌면 우울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울, 무기력,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담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30년간 기자로 일했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냈던 누가 보아도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55세에 갑자기 우울증을 만났습니다. 불면증, 공황발작,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까지. 다행히 그는 돌아왔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여정에서 의사와 심리학자, 철학자, 명상가, 상담사들을 직접 만나 한 권의 항해 지도를 써내려갔습니다. 김경일 교수가 우울을 이기려면 이겨내본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앞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놓여 있다고 강력히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함영준의 우울 탈출법, 평정과 휴식으로 이끄는 7가지 마음 기술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선택에 실패하면 삶 전체가 휘청입니다. 특히 50을 넘긴 중장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재난은 때로 회복 불능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생 전반기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50대 중반, 삶이 깊은 그늘에 잠겼습니다. 이름은 우울증. 그러나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엔 너무도 깊고 검은 터널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됩니다. 자책, 후회, 불안,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은 사라지고 심장은 조여오고 결국 공황발작까지 찾아왔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무너졌고 난생 처음 죽음을 구체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났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을 때 문득 내 안에 기자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심리학자, 철학자, 종교인, 명상가, 상담사,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넘긴 많은 이들을 만나 배우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회복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픈 나라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우울증 유병률 1위, 50대 이후 장년층은 물론이고 3, 40대, 심지어 차세대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와 20대까지 마음의 병이 전 연령대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형 사회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드물고 마냥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을 지키는 기술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이 책에 그런 기술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나의 체험, 나의 취재, 그리고 나의 회복 여정. 이 책은 거칠고 낮은 항로 위에서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건네는 하나의 항해 지도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덮는 순간 당신이 적어도 한 가지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됩니다. 55세,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때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2011년 12월 초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허탈했습니다. 세상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바쁘게 살았던지요. 갑자기 멈춰서니 가속도가 붙은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몇 번씩 깨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후회와 회한, 자책과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자책과 반성이 일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더불어 온갖 감정이 함께 찾아왔죠. 창피함, 허탈함, 수치심, 막막함, 불안, 분노.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람도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었습니다. 훗날 깨달은 거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물리쳐야 할 적은 대부분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남을 탓하고 바깥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사고 패턴을 우울증적 반추라고 합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정적인 사고를 곱씹기 마련이지만 그 정도가 깊어지고 길어지면 결국 극심한 소진 상태를 지나 우울증 등 각종 신경증이나 암, 치매,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과 감정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우울증적 반추, 루미네이션이 심해질수록 몸 어딘가가 아파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배가 뻐근하거나 저릿저릿하게 불편한 느낌을 주다가 사라졌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한 속이 썩는다라는 표현과 증상이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마치 암덩어리가 된 듯 몸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회한과 비참함, 허탈, 후회, 자책, 수치심, 좌절, 죄책감, 절망감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에 마음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다시는 저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지도 몰라. 영원히 이런 절망 속에서 지내게 될지도 몰라. 봄이 무르익는 5월 초, 옛 동료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고 2차에서 거나하게 술도 마셨습니다. 새벽 1시 넘어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도 비몽사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위에 눌린 듯 숨이 콱 막히면서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해도 숨을 쉬기가 어려웠죠. 괴롭고 두려운 마음은 이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불이 들썩거릴 정도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전신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았죠. 극도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공황장애를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으로 공황 발작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이다.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땀이 나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내가 겪은 그대로였습니다. 일종의 공황 발작이 일어난 것이고 이 증상이 반복되면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황 발작은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즉 몸이 실제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님에도 신경계가 극단적인 싸우거나 도망쳐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내 몸과 마음의 신경 시스템은 우울증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의지나 결심 따위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지난 5개월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글루미 선데이. 그때 내 머릿속을 지배한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나는 결국 실패자인가? 지인이 추천한 개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이 몇 가지 테스트와 진찰을 마친 뒤에 말했습니다. 우울증인데요. 한 1년은 치료받아야 할 겁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심신이 지친 거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쉬세요.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나이 이제 56세. 그런데 현역에서 물러나라니요. 정신과에 가지 않고 치료할 수는 없나요? 제 의지로는 어떻게 안 될까요? 건강한 운동선수라도요, 감기 몸살에 걸려 꼼짝하지 못할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든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가 마치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라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집에 돌아와서 의사가 처방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덕분에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은 자연히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다. 질병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몸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급성인 것 같은데 완쾌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기질이나 병력의 소유자도 아니고요. 선생님 상황이나 연령대가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죠. 요즘 약과 치료법이 좋아져서 만성 환자도 고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이겨내야겠다는 의지,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약을 드시는 동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행복감과 자신감이 넘치고 병이 다 나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만약 지금 용량으로 효험이 없으면 복용량을 늘릴 거고요. 반대로 효과가 좋으면 차츰 줄여가다가 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지행동치료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정신상태와 마음가짐의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늘 마음이 괴롭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혹시나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차단하십시오. 진료 시간은 30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당분간 안 드셨으면 합니다. 드시게 되더라도 조금만 드시고요. 마시고 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로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의 표정, 동작, 말 하나하나가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플라시보 효과죠.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겁니다. 정신과 치료가 일반적인 선진국에서는 성직자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하던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고 이후 운행을 통해 배터리가 충전되면 외부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1차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운동은 하루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싫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마치 노인들이 낙상을 당한 후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감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나를 편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각, 생각, 감정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안정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몽사몽 상태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체력이 현저히 떨어져 속도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변을 달리다 보면 마음속 루미네이션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운동 후에 느껴지는 나른한 피로감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죠. 머리가 쉬는 느낌도 들고 식욕도 되살아났습니다. 주말이면 인근 고덕산을 찾아 2-3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야트막한 산을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체조를 하거나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좋아하는 팝송 A Lover's Concerto가 들려왔습니다.
How gentle is the rain? 아, 얼마 만에 이런 기쁨을 느껴보는 걸까요?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사막 같았던 내 마음속에 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예전처럼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차이는 단 한 걸음,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 루틴은 3가지입니다. 신체 활력은 산책과 운동, 정신 강화는 긍정적인 사고, 정서의 휴식은 단전 호흡과 명상. 이것이 내가 만든 회복의 첫 번째 루틴이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운동에 이어 우울증 극복의 3번째 단계는 긍정적 사고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으로 긍정적인 사고 훈련을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알아차리고 다른 시각으로 바꿔보는 훈련입니다. 저자는 거기에 자신만의 회복법을 더해 7가지 마음 기술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운동. 몸을 움직여 마음을 치유합니다. 2번째는 자연과의 교감. 느리게, 하지만 깊게. 셋째, 긍정 심리 훈련. 루미네이션을 끊는 습관. 넷째, 일. 의미를 찾는 활동. 5째, 명상.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6번째는 영성. 유한함을 넘어 무한함과의 연결. 7째, 심리학. 나를 이해하는 열쇠. 이 7가지가 저자가 우울이라는 깊은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직접 걸어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를 가르치기도 했다고요. 실제적인 위기였지만 인생 최고의 스승이기도 했다고요. 저자는 이제 우울증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의 항해사가 된 거죠. 오늘은 함영준 작가의 우울 탈출법 함께 걸어봤는데요. 저자는 56세에 우울증을 만났고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은 69세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내 하루는 대체로 막다. 스트레스는 그냥 놓아둔다. 없애려 하면 오히려 붙잡힌다. 구름처럼 바라보면 구름처럼 흩어진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인생은 야구와 같다. 9회 말 투아웃에서도 역전은 가능하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는 그 끝나버린 것 같은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만 더 걸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